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발표됐던 저희 팀의 인덱스 리포트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앞으로 3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AI하고 ESG와 관련된 그 내용을 강재구 연구원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김유인 연구원이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산 배분에서 단기 전략을 의미하는 TAA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메인 연구원이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ESG하고 AI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나 이 대선, 신재생, 요즘 관심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재구 연구원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재구입니다. 지난 5월 처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국들이 AI 경쟁에 대한 것들이 과열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뜨거운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 확보인데요. AI를 위해서 컴퓨터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 전력 확보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력이 많이 쓰이겠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돌리는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무슨 뭐 원자력이나 이런 기저 발전을 쓰려고 할 텐데, 지금 강재구 의원은 지금 신재생에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규제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알파벳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공급망 업체들에게 무탄소 생산을 요구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ESG가 시장에서는 좀 약한 편이긴 한데,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규제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세 같은 이런 환경 관련 비용들이 이 공급망 전체의 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빅테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공급망 내 기업들에게 이제 ESG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강제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공급망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초대형 거대 기업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형태로 ESG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전력이 많이 필요한 큰 기업들이 ESG를 규제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들은 게, 그 규제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입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 수요지 근처에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송 속도나 뭐 효율성, 그리고 문제 조치를 할 경우, 이런 경우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게 맞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뭐 캘리포니아 혹은 텍사스 이런 데 물려 있고요. 영국은 런던,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일본은 도쿄, 중국은 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서울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구와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원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 수요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송전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력 손실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친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그리고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리고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지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원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데이터 센터 위치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고, 빠른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과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이 결국은 좀 짓는 데 시간도 덜 걸리고 규모도 작게 분산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근처에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데이터 센터 근처에 전력원을 만들려면은 신재생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입지적인 변화를 설명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규제에다가 입지적인 변화까지 신재생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미국 대선이 2달 조금 더 남았고 물론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책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이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 참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신재생 주가가 매우 약한데 이 부분은 타격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수혜 산업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뭐 금융, 방위 산업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고 친환경은 되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과거 주가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 오히려 이 신재생 에너지한테 우호적이었던 바이든 이 행정부와 비교해 보면은 더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제 금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3번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금리 인상 또는 동결만 해온 상황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아무래도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에는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되든 혹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금리 인하기를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친환경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전 강재구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저한테 말을 할 때 되게 동의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는 신재생에 대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괜찮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재구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때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책이 주가에 꼭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금리 방향성까지 감안하면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이 있는 게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 대해서 뭐 나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IRA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받는 보조금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IRA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좀 달리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딱 공통된 기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트럼프 행정 시절에 이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그대로 이은 상태에서 더 강화를 했죠. 미국 산업을 결국 그냥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기조는 똑같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IRA 폐지 관련해서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IRA 수혜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협회는 향후 5년 동안 가장 빠르게 태양광이 늘어날 지역으로 이 텍사스를 꼽았는데요. 덕분에 이제 일자리도 크게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이 실리를 추구하는 지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뭐 루이지애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반 ESG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와는 또 무관하게 퍼스트 솔라한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산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 이기고 있죠. 최근에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찾아가서 이 IRA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독단적으로 뭔가 IRA 폐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주 정부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IRA라고 하는 법안 자체를 폐지할 수 있냐 없냐 뭐 상원하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재구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텍사스라고 하는 정말 공화당의 아성, 예를 들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아성이면 그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텍사스인데 거기서 신재생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거는 남부의 전형적인 역시 공화당 스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ESG를 싫어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생을 돌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가 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하고 실제 신재생을 핍박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약간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기업들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멘텀이나 캐탈리스트는 뭐가 있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랑 그리고 하나의 투자 전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 거고 두 번째 모멘텀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좀 문제가 된다, 좀 껄끄럽다라고 하시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교집합에 투자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그 정책적인 차이가 저희는 별로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두 개가 같이 말하는 걸 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나 모멘텀 먼저 얘기해 주시죠. 금리 인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모멘텀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집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수주랑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그리고 주가를 같이 그려보게 될 경우에 이 금리 상승기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수주 잔고가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는 부진했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높은 금리가 수요를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낮아진다 이러면 당연히 수주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시기의 주가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실제 주가의 움직임하고 어떤 게 그 요인이 됐는지를 또 한 번 설명을 한 겁니다. 금리에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수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단순히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신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봤더니 금리가 떨어지면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도 좋아지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초대형 기업들 투자할 거다. 이 부분이잖아요. 예. 이것을 AI랑 연결해서 어떻게 모멘텀이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빅테크들과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 자료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전력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우선적으로 독립 발전 사업자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백업 전력으로 이제 지역 발전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수주 잔고의 40%를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한테 받고 있는 AE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3년 150테라와트시부터 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가 이제 2030년까지 400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기업들은 비용을 고려해서 발전원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 없이도 태양광 그리고 육상 풍력이 균등화 발전 비용을 비교했을 경우에 메가와트 시당 24달러로 가장 저렴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전력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하고는 다르게 어떤 쪽의 의견에서 보면은 신재생이 오히려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옛날에 유틸리티 업종을 오랫동안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쪽의 얘기도 들어봤고 원전은 싸지만 사실은 나중 처리비를 생각하면 신재생이 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사실 의견이 매우 분분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ESG에 관련된 규제나 그리고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빅테크가 AI를 위해 전력에 투자할 때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 원전이나 기저발전보다 신재생이 싸다라는 주장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은 쓰일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선거 불편한 사람은 물론 저희는 여전히 별 차이 없다고 보지만 공통되는 거, 민주당, 공화당 공통되는 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공통일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좀 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 그 다음에 중국 견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양당에 큰 이견이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건데요. 양당의 이견이 없는 에너지원은 바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입니다. 현지 시각 7월 9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자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 기업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양당 사이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친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룬 자원 중 하나인데, 안보적인 차원에서 LNG 수출을 금지하는 등 이러한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기저를 원전하고 천연가스로 가면서 신재생을 추가하는 기업은 공통분모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분모는 뭐예요? 저는 이제 리쇼어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쇼어링의 수혜를 본 지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텍사스는 기업 우호적인 주 정부의 정책 덕분에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표밭이기도 하고요. 기술 기업들의 입주가 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고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비우호적인 정책이 나와도 주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 공통분모와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중국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사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유지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부터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태양광 쪽에서는 이 단결정 태양전지 공급망은 중국이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등을 통해서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자국의 제품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부품 의존도가 낮고 사실상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이 방막형 태양전지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통분모, 그거에 따른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뭐 사야 될지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어떤 종목 추천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자료에서 이제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그리고 AS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펄스솔라 이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고요. ETF를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ICRN이라는 이제 클린 테크 ETF 이걸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텍사스의 전력을 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 발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와 원자력인데 신재생 에너지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우선 높아지는 전력 요금 수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 발전을 좀 줄이다 보니까 전력 공급은 또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 31일에 이 미국의 최대 전력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망 업체인 PJM 인터커넥션이 이제 경매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금은 이제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당 26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배 높아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스트라는 이번 이 경매에서 메가와트당 273달러로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공화당의 팀장 텍사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거고 그리고 인구도 같이 늘면서 이 기업용 전력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전력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텍사스에 공급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비스트라 에너지였죠. 네. 두 번째 이제 AES 코퍼레이션이 있을 텐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데이터 센터 자료를 말씀드릴 때 함께 말씀을 드렸었던 자료인데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 수혜 기업이 맞다라는 거고
빅테크로부터 북미 수주에 아까 40%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우리가 초대형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였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증된 파트너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화석 발전소를 많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을 만들어서 주주 환원이나 혹은 재무 구조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마존과 1기가와트 태양광 장기 15년 동안 발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태양광 프로젝트인 벨필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규모가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장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멘스와 함께 이 플루언스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점 역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확대라든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라든지 모빌리티의 전장화라든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종목 다 듣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종목이 퍼스트솔라잖아요. 태양광에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즘 태양광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의 뭐 덤핑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들어간 이유 혹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건 사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걱정됐던 게 값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왔을 때 단가가 훼손되면 어쩌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견조했고 전 분기보다도 더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의 수혜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이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유틸리티 기업을 통해서 패널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지난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부품의 의존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부품 의존도가 거의 없는 이 퍼스트솔라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 그다음에 ESG 관련돼서 신재생 관련 배경을 들어봤고 전력, 종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이 8월 19일 날 발간된 리포트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참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쭉 들은 얘기 중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이나 이견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